미연 안녕하세요. 함재봉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한국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국 사람의 DNA는 무언가? 여태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해왔고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를 사실 물어야 된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놀랍게 다양합니다.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풍습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왜 옆에 나라들보다도, 왜 서양의 나라들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다양한가를 한번 그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다양한가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이런 겁니다. 사실 전에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는 조선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요, 600년, 거의 500몇십 년에 걸쳐서 조선이란 나라가 주자성리학이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중국의 사상을 들여와서 그 전까지 1000년 동안 불교를 했던 나라를,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기를 기원 후 한 3세기경에 아도, 순도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진나라에서 고구려로 건너고 어쨌든 이래 갖고 삼국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 불교가 뿌리를 내려 갖고 고려 시대를 다 풍미를 하면서 완전히 고려 문화, 불교 문화가 되는 겁니다. 8만 대장경에서 불국사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재의 그 관광 자원의 90% 이상이 불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년 불교를 했던 나라를, 3세기부터 불교를 했던 나라를 14세기인 1392년에 조선조를 세워가지고 주자성리학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위로부터의 혁명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사실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 1권에서 조선 사람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장가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요, 신라, 고려, 조선 중기까지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가 간다라는 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장인 장모 집에 간다라는 말, 가서 산다라는 말이. 시집 가는 거는 세종대왕 이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조선 왕 중에서 최초로 친형, 이 주자성리학적인 그 종법 제도에 의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결혼하는 그 예법을 제대로 찾아서 한 최초의 왕이 중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율곡이, 신사임당이 이율곡 선생을 어렸을 때 신사임당의 친정인 어디죠? 그 강릉의 오죽헌에 가서 키웠다. 그래서 율곡이 외가에서 자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외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결혼을 하면 남자가 장가를 들었고 아이들을 거기서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다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외가가 친가보다 친하고 고모보다 이모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작은 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외가에서 자라는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이 있던 거를 세종대왕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 해서 거꾸로 시집을 가라 그래갖고 여자가 이제 남자 집에 가갖고 살게 되는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가 율곡 때까지도 16세기까지도 안 변하고 있다가 이제 그 후로 완전히 변해갖고 이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당연히 시집 가는 걸로 생각을 하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걸로.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조선조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실 500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사서삼경, 삼강오륜,
충효 사상이 중요하고 이제 이러한 그 주자성리학을 따르는 그런 조선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뭐 양반제도에서 신분제도 이런 게 다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 사람이 무너지면서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 한국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사실 조선조가 1910년 그렇죠? 1910년 8월 22일인가 국치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을 상실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 버립니다. 근데 1910년 식민지가 됐을 때 국권을 상실했을 때는 그 전에 이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문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최초의 전례가 전례된 것이 1784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전례가 되냐면은 이승훈, 권철현, 뭐 이벽 이런 당대의 그다음에 뭐죠? 정약종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사대부 집안의 똑똑한 이 학자들이 사대부들이라면은 주자성리학을 지켜야 되는 주자성리학의 사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도 오지 않은 천주시리 같은 마테오 리치의 책이 중국으로부터 전수된 거를 배워갖고 자기네가 종교를 믿기 시작해서 일부러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연행사로 보내가지고 이승훈 보고 북경에 가서 거기에 남천주교당에 가면은 그 자금성 옆에 있는 그 천주교당에 가갖고 거기에 있는 서양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고 오라 그래갖고 그라몽 신부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세례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라몽 신부의 그 당시에 기록이 있어요. 다 교황청에 해놓은 기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보낸 적도 없던 코레아라는 나라에서 웬 멋있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갖고 영세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교리를 가리키고 이러이러한 성물을 주고 그래갖고 베드로라고 영세명을 줘서 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자기가 영세를 줘버리고 이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천주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내부로부터 이미 주자성리학 갖고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동학이 일어난 것도 개화파가 들어오는 만들어지는 것도 개신교가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조선조의 주자성리학 갖고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것이 그 심정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1910년에 국권을 상실했을 때는 국권만 상실한 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백성 대부분이 그 나라를 지탱해왔던 주자성리학조차도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 잃고 자기 전통은 자기가 거부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번 요거 우리 간략하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을 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나라를 잃었을 때 조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했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슬퍼했을까요? 그렇게 억압받았는데 천민이 했을까요? 40%가 천민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던 500년 동안 억압하던 체제가 사라지는 걸 슬퍼했을까요? 안 슬퍼했습니다. 무반이요. 그 문반한테 그렇게 차별당하는 무반들이 이를 갈고 있었는데 안 슬퍼했습니다. 서출 출신들이요? 서울들이요? 아니요.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는 건. 서북인들 그렇게 차별을 했는데요. 과거 급제 하나도 안 시켜주고 향이 그렇죠? 이방 형방 평민들은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납니다. 나라를 뺏긴 지 9년 만에 고종의 장례식 때 인산 때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독립을 쟁취하자. 국권 회복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권 회복 그러면 빼앗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는 뺏긴 나라가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대한제국 아니면 조선이죠. 그렇죠? 고종, 순종 있고 영친왕도 살아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국권을 엄밀하게 말해서 국권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조선조를 되살리겠다라는 얘기죠. 순종 황제를 다시 모셔오고 아니면 그 동생 영친왕을 모셔와갖고 황태자인데 그렇게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런데 3.1운동 한 분들 그리고 3.1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임시정부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조선조를 복원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권 뺏겼고 자기 전통 거부했고, 그런데 나라를 그러면 혹시 다시 세우게 되면은, 국권을 회복하게 되면,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우냐? 조선은 아니에요. 주사성략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울까의 문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가고 무슨 뭐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모스코바 가고 교토 가고 도쿄 가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호놀룰루 가고 로스앤젤레스 나성에 가고 중경에 가고 상해에 가고,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해 보고 마크시즘으로 개종해 보고 조직해 보고 신문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일본식 근대화를 꾀해 보고 가서 공장도 지어 보고 사업도 해 보고 산업도 일으켜 보고 사업도 해 보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으면 난 이런 나라 만들어야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소위 은자의 나라, 허밋 킹덤이라고, 조선조 500년 동안에 외국에 나간 사람, 이민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빼놓고는, 연행사로 사신으로 몇 명 갔다 오는 사람 빼놓고는 아무 데도 안 가서 완전히 닫힌 나라, 은자의 나라라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붙을 정도, 디아스포라 이제 유태인들의 흩어지는 건데, 지금 175개국에 720만 명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냥 마냥 수많은 종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로는, 자,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로 나눠지는데, 친중의정 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 또는 민족주의파로 이렇게 5가지로 저는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5가지로 나눠져서 미국으로, 소련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까지, 아니면 국내에서 퍼져서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가 전부 다 1945년이 되니까는 다 모여드는 거죠, 한반도로. 그래서 모여들어 갖고, 자, 국권을 회복했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자. 내가 지난 40년간, 50년간, 30년간 해보니까 기독교의 나라 만들어야 된다, 소비에트를 만들어야 된다, 일본식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등등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합의를 봅니까? 합의를 못 봅니다. 합의를 못 보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지금도 남한에서도 동서로 쪼개지고, 그리고 우리가 남한에서도 저 사람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이념과 가치관과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만들기에서 요 5가지 인간형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경로로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들어와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의 이러한 파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추적을 하는 것이 저의 한국 사람 만들기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5가지 인간형이 하나하나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또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가 그거를 사실 각자가 모두 다 부분적으로나마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